첫 번째 척추에 대한 개요예요. 척추는 앞쪽 굽힘과 가쪽 굽힘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뒤쪽 굽힘 운동은 제한이 되어 있다. 이거는 다들 배운 지식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척추 안정화에 관여하는 깊은 분절 근육과 표면 분절 근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척추가 손상이 되면 깊은 분절 근육의 활성도는 깊은 그러니까 딥머슬이라고 하거든요. 깊은 딥 분절 세그멘탈 머슬 딥 세그멘탈 머슬이라고 하는데 임상에서 우리가 이걸 보통 이 두 개를 너무 두껍네. 보통 이 두 개를 임상에서는 딥머슬 그리고 슈퍼피셜 머슬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딥머슬은 짧으니까 굉장히 많이 써요. 딥머슬 얘기하는데 슈퍼피셜 머슬은 조금 기니까 이거랑 또 비슷한 말이 글로벌 머슬이라고 해요. 글로벌 머슬. 우리 지구 있죠? 지구를 글로벌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를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범위에 걸쳐 있다고 해서 글로벌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 주 오늘 강의에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따 뒤쪽에서 이건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딥머슬이라고 하는 깊은 분절 근육의 근활성도가 감소가 돼요. 척추가 손상을 당하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얘기를 하고요. 개요이니까 짧게 보도록 할게요. 근육 두께도 감소가 되고 대신에 표면 근육의 근활성도가 증가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손상이 돼서 이 얘기로만 치료를 한다고 하면 표면 근육의 근활성도는 증가한 거를 떨어뜨리게 뭔가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깊은 딥머슬의 경우에는 근활성도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하면 근활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 이제 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척추 분절은 더 압박이 되고 불안정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요약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뜯어서 씹어 먹고 나서 이렇게 요약본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본격적인 챕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의 구조와 기능. 척추는 다 알다시피 총 2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조금 나누는 방법은 다르긴 하지만 목뼈 7, 등뼈 12, 룸바 5개는 거의 뭐 똑같고요. 엉치뼈 1개, 꼬리뼈 1개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척추 원반이 있고요. 그리고 척수가 지나가죠. 그거를 척추가 감싸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척추에 있는 커브, 뭐 룸바 로도시스나 소라시 카이포시스 같은 이런 구비는 자세 정렬을 유지하고 자세 정렬을 유지하고 충격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함유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커브가 있어야 충격이 적절히 분산이 된다. 즉 커브가 원래 체형에서 커브가 망가지게 되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지면 반발력이나 중력에 대한 충격을 척추에서 적절히 흡수할 수 없다. 흡수하기가 힘들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아두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척추 스파인 레벨이 요게 정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척추 스파인 레벨이 요게 정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척추가 만약에 여기 있는 룸바가 로드시스가 심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굉장히 커브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압박력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서 허리가 아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충격이 분산되는 게 여기에만, 다른 곳 다 똑같은데 여기에만 많아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정상적인 척추에서 30대 40%의 분포로 어떤 중력의 지면 반발력과 지면 반발력과 중력에 대한 어떤 100%의 그 부하가 있다고 한다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있다고 한다면 목에서 30, 등에서 30, 허리에선 40이 되게 우리 인체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건강한 척추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룸바이 로도시스가 심해져서 허리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되면 얘가 한 60%의 지면 반발력 같은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진다라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위에 있는 애들 30%와 30% 원래 절대적인 양으로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바뀌어서 대략 뭐 20% 결국에 총합은 100%로 똑같을 거예요. 100%로 똑같지만 이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 좀 머릿속에 잡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플러스만 되고 마이너스만 되는 개념은 인체에 없어요. 결국엔 밸런스예요. 총량은 정해져 있고 요거를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이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느냐의 문제지, 마치 양팔 저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양팔 저울에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무게를 더 얹어서 이걸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양팔 저울의 중심축을 이쪽으로 조금씩 가져오게 되면 지렛대의 레버암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양쪽에 있는 질량은, 총 질량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어떤 체형 교정이나 이런 근육의 길이 관점이나 주동근 기랑근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시험엔 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713페이지를 볼게요. 다들 알다시피 여기 근데 1.5이네요. 여기 서비컬 약간 로드시스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등뼈에 여기 기능적 단위가 나오죠. 각 척추의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게 키스너콜비에도 나와요. 두 개의 척추체와 그리고 그 사이의 척추 원반이 기능적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파인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죠. 요거를 기능적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체중 부하를 주로 담당을 하고요. 뒤쪽에는 윤활관절로 구성이 된 후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후관절이라는 용어보다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할 거예요. 자, 이렇게 때 프로프리셉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프로프리셉션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그게 뭐죠? 라고 생각을 했다가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하면 익숙했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파셋 조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만 후관절이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후관절과 파셋 조인트는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걸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는 여러가지 인대가 있죠. 위 가시돌기 인대, 가시돌기 사이 인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대 사이 결합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뒤쪽에 있는 키스너콜비의 슬라이드를 잠깐 볼게요. 키스너콜비 6판, 여기 보면 키스너콜비 6판 6번째 에디션에 대한 사진이고요. 485페이지예요. 키스너콜비에서는 485페이지를 보면 이 그림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디그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도를 얘기할 때 디그리를 쓰죠. 근데 6개의 자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시용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국시용은 여기 나오는 거 우선 볼게요. 이거는 뭐죠? 플렉션과 익스텐션이죠. 이건 플렉션 익스텐션. 여기다 적을게요. 플렉션 익스텐션. 이거는 사이드 밴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국시용이라고 한다면, 국시용은 요게 끝이에요. 요게 국시용. 국시용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국시용으로 이제 척추뼈의 움직임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한다면 플렉션, 익스텐션, 사이드 밴딩 정도까지만 딱 적으면 될 거예요. 근데 키스노코이비에서는 이게 저자의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자가 싫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쉐어링이라고 하는 쉐어, 전단력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용어로는 전단력.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폴스가 없으니까 전단이겠다. 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앞으로 밀리는 모션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좌우로 밀리는 모션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도수치료를 함에 있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더 넣은 것 아닌가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좀 부가적인, 키스너코이비 서적에서만 좀 부가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D 같은 경우는 앞쪽과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쉐어 이고요. 이거는 앞에서 보는 모습, 코로나 플랜에서 봤을 때 좌우로 왔다 갔다, 그래서 라테랄 쉐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위로 가는 거는 트랙션, 디스트랙션,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디스트랙션이죠. 디스트랙션. 왜냐면 관절면에 수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컴프레션, 밑으로 내려가는 건 컴프레션, 압박이죠. 컴프레션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쉐어 같은 경우는 앞이나 뒤쪽으로 이제 이동한다. 전단이라는 표현이 쉐어이고요. 가로치고 또 친절하게 적어줬네요. 트랜슬레이션,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느냐? 바디, 어떤 바디? 위쪽에 있는 버테브라 바디. 아까 전에 기능적 단위가 딱 요게 기능적 지금 단위죠. 요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두 개의 척추뼈와 가운데 있는 버테브라 디스크가 기능적 단위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에 나오는 기능적 단위이죠. 이 기능적 단위가 지금 뒤쪽에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바디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슈페리어 위쪽에 있는 바디가 앞이나 뒤쪽으로 트랜슬레이트 되는 거, 이동되는 거, 어떤 거에 대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버테브라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바디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이고요. 밑에도 문장은 거의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사이드웨이니까 양옆이죠. 양옆이라고 하는 이유는 코로나 플랜에서 양쪽으로 옆으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이드웨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컴프레션과 디스트레션은, 어플락시메이션은 접근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퍼레이션은 분리된다는 뜻이죠. 디스트레션, 컴프레션이 완전히 이 순서가 맞게 된다면 요게 세퍼레이션이 디스트레션이 될 수 있고요. 컴프레션이 어플락시메이션이라는 용어에 맞는 매칭이 되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떤 거와 함께냐면 롱지튜디널 폴스, 이제 뭐 어떤 뭐라 그러죠? 수직적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스노코이비에 있는 내용도 한번 봤고요. 다시 우리 학치사 메디컬 교재로 돌아올게요.